정비법 보겠습니다. 정비법 189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자, 정비법은 여기 정비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했고 이제 정비법. 정비법은 여기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도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했던 절차랑 동일하게 자 절차부터 한번 써보면은 정비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계획 만듭니다. 계획. 그래서 정비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2개 만들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어디서 할지를 정했으니까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이제 시행자 지정.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죠. 그게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불렀던 걸 정비사업에 오면은 이걸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이건 이제 개발사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만 좀 다르게 쓰는 거지 뭐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 시행계획이나 뭐 실시계획 이런 것들. 사업 시행계획도 시행자가 만든 계획이니까 이거 인가받고 고시를 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정비법에서는 실시 단계에 들어오면 제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할 겁니다. 1단계, 2단계. 그래서 자,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크게는 2가지.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눴었는데 정비 사업에 오면은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첫 번째는 먼저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따로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역시 마지막에 검증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준공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이렇게. 이게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의 절차.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들은 3가지 사업이 다 동일하게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 189페이지 용어의 정의에 이번에 나오는 정비사업 3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3가지를. 그거 하기 전에 뭐 나머지 용어들 몇 개 보면은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189페이지 맨 밑에 쪽에 동그라미 3번 박스 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요건 제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아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에 4번, 5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묶으시면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 자,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우는 그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국계법에 나오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뭐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재개발 구역 앞에 뭐 도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스도 공급하고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근데 재개발 사업과 공항 같은 것들이 관련이 있냐라는 겁니다. 공항 같은 거 내지는 뭐 철도 내지는 항만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이랑은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공항이나 철도, 항만도 기반시설은 맞지만 얘네들은 정비사업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즉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건 지금 하는 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공동 이용 시설 보시면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해서 문제는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면 이거는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정비 기반 시설을 하나 넣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시면은 별로 틀릴 일은 없으니까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에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됐고,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토지, 주택, 공사 등. 비슷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앞에다 하나 써놓고 등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은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정비법에서는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걸 이제 주공 등이라고 줄여 읽겠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주공 등 이렇게.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두 가지를 합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정비법에서는 부르고, 저는 이걸 더 줄여서 그냥 주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정관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관등. 자, 이건 뭐냐면 자치법규입니다. 즉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하는 약속을 묶어서 그냥 자치법규라고 부릅니다. 자치법규. 구성원들끼리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자치법규를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다라는 거. 첫 번째,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주공과 같은 공공이 만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공공이 만드는 자치법규는 우리가 시행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시행 규정. 자, 이 세 가지가 자치법규입니다. 구성원들끼리 하는 약속인데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그 다음에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정관 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자치법규라고 하고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 정도 용어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18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정비사업을 볼 겁니다. 정비사업. 자, 정비법에서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할 때 국계법이라든지 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대로 수업을 했었는데, 정비법은 목차를 하기 전에 이 사업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세 가지를. 그래서 정비사업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총 세 가지 사업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사업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4년 전도 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에는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명칭들을 써보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불렀었고, 지금은 하나 더 있던 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재건축 사업을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불렀었고, 그 주택자를 떼고 지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바꾸고, 하나 더 있던 사업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없어진 명칭을 왜 써드리냐면은, 우리 시험은 보기가 오지선다형이죠. 오지선다형인데 사업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사업의 특징을 박스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밑에 보기를 만듭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썼는데 4번, 5번에 들어갈 사업 명칭이 없으니까 다른 없어진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있는 사업의 명칭을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없어진 사업의 명칭을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 아닙니다. 요 세 가지 말고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자,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묶어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묶어서 지금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그냥 주택자 떼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고, 여기 마지막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그래서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시는 곳 주변에 이 사업을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가면은 역시 그 사업에도 그 법에 의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기 나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그러니까 가로주택이라는 거, 가로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선들이 도로입니다. 길로, 가로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를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했다라면은 너무 다툼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 니네 그렇게 싸울 거면 니네끼리 해, 사업을. 니네끼리. 그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하는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법 배우고 나서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그 법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 정비사업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나가가지고 필요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법률을. 자, 이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사업의 특징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거기 18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기읍,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딱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로 끊으시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랑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나면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 재개발 사업 보시면은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합니다.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그냥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가스 끊으시고, 요게 첫 번째. 끊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이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한 지역.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하는지가 정해져 있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 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이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다라고 돼 있죠? 양호합니다. 여기는 양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죠.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뭐 당연히 시험에는 이 글자들이 나오는데 이 글자들을 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 안에 어디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죠? 도시 저소득층 주민, 즉 뭐 한 일용직 이런 분들, 일용직 이런 분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즉 거의 뭐 판자촌 수준 이런 데를 한마디로 우리가 달동네라고 부르죠. 달동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달동네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달이 떠 있고 여기 사는 사람, 여기서 달동네에서 요게 개선사업 1번, 개선사업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1번 보죠. 재개발 사업 1번.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건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도 과도하게 밀집한 건 아니고 그냥 밀집한 지역입니다. 즉 여기 달동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곳이죠. 이런 데는 어딜까요? 이런 데는 달동네 밑에 동네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대상지역 1번. 주변에 재개발 구역을 가보면 재건축 구역 말고 재개발 구역은 완전 평지보다는 살짝 오르막인 곳이 더 많습니다. 달동네 밑에 동네니까 살짝 오르막인 곳 이런데.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를 한번 보죠. 개선사업의 두 번째입니다. 개선사업.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재개발 사업이나 뭐 재건축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걸 싹 밀어버리고 지금은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거. 뭐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분양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정비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5층 이하의 뭐 5층 미만의 이런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경쟁이 붙습니다. 청약 경쟁이 붙죠. 이렇게. 자, 요게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2020년, 2021년 이 시점에 지어지는 2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지금으로부터 40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40년 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약을 이만큼 쌓아놓고 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분이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그게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뀐 게 올해 여름쯤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세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점점 증가하겠죠. 감소폭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은 이렇게 짓는 25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경쟁이 붙고 하지만 이렇게 지어놓은 고층 아파트를 40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5층짜리를 수익성이 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일반 분양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걸 더 높게 지었다. 뭐 40층짜리 이렇게 지었다. 50층짜리. 40년 후에 이 4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뭐 서울의 중심지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고서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4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단독이나 다세대를 허물어 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 어딜 가나 정비구역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역 명칭을 안 보면은 여기가 서울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고층 아파트만 짓는 이러한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죠. 즉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원래는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원래대로 재개발 사업을 했다라면 이러한 단독이나 다세대를 밀어서 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텐데 요걸 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한번 보면은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즉 도로 양옆으로 단독주택들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2층,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만나면은 쌩 하고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슬금슬금 부딪힐까봐 막 눈치 보면서 가는 그런 도로. 그런 곳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정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 밤에 지나다니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기 싫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서 빈집도 발생하고 군데군데 뭐 불이 꺼져 있고 밤에 다니면 엄청 무서운 곳이죠.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기존이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있던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싹 밀어버려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텐데 다른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해 줍니다. 즉 기존에는 밤에 다니기 무서웠는데 깜깜하니까 깜깜하지 않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거죠. 이렇게 LED로 엄청나게 밝게 가로등을 중간중간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밝아지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무서운 게 아니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역시 CCTV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풀 HD급 화질로 이렇게 밤에도 모공까지 지키는 그런 CCTV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줍니다.
밝아졌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대책까지 수립이 됐죠. 이제 이러한 지역에 다니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제 안 무섭죠.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여기가 무섭다는 분들은 그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 이제 안 무섭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지역을 담장을 허물어 줍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에 담장들을 싹 허물어 가지고, 예전에는 담장, 대문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앞집, 옆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었는데 담장을 싹 허물고 이 앞에다가 조경을 해줍니다. 잔디밭을 쫙 까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옆집 사람과 눈도 자주 마주치고 하면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잔디밭을 깔고 조경을 해놓다 보니까 옆집, 앞집이랑 인사를 했죠. 그래서 여름 되면은 이 잔디밭에 평상을 펴놓고 같이 수박도 이렇게 깨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같은 이 시즌에는 뭐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빈집이 있었는데 이런 빈집들은 허물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가소라든지 노인정과 같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기존이라면 여기를 허물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었을 텐데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도로를 정비하고 조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이용시설도 새로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발하는 게 훨씬 좋더라는 거죠. 이러한 마을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이렇게만 끝내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마을 환경, 주거 환경을 바꿔놓고 주택, 기존에 오래돼 있던 주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즉 집주인들이 이걸 고쳐 쓰는 방식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두 번째에 보시면은 이건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가 정해져 있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제 도시지역으로 나와야겠죠. 주거지역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나옵니다. 상업지역 같은 데로. 자, 여기는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뭐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죠. 불편하니까.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많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주차하기가 일단 힘들죠. 공용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지만은 뭐 카트 같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장 본 거 이렇게 엄청 무겁게 들어가지고 공용 주차장까지 끌고 와서 싣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는 천장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막 물이 질퍽질퍽거리고 이렇게 좀 뭐 더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여기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이 현대식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래된 점포라든지 아니면 공장들,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에다가 여기를 싹 밀어서 이런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게, 이거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재래시장 같은 것들은 도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상권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요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요 재개발 사업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뒷문으로 나가니까 여기 지하철역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 가도 지하철역이 하나 있고, 아니면 뭐 더 좋은 데는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고, 트리플 역세권 뭐 이렇게 주변에 기반시설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것,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마트라든지 편의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한글로 쓰죠. 마트,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집이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40년 이상 경과해서 아파트 곳곳에는 이렇게 막 금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상 주차장만 존재해서 막 밤에 늦게 가면은 차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부 바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겨울 되면 난방비가 한 50만 원, 100만 원씩, 관리비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불량하죠. 주변에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아파트가 낡아서, 우리 집이 낡았으니까 우리 집을 좀 고쳐서 써보자 라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의 정비구역들, 음마아파트, 뭐 장미아파트 이렇게 부르는 거, 반포주공, 개포주공 이런 것들 다 이런, 강남이니까 주변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죠. 잘 갖춰져 있는데 주변에 노후불량 주변이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아파트가 낡아서 우리 집 고쳐 짓자라고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이 집이니까 광안리를 혹시 놀러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안리에 가면은 저쪽에 여러분들이 주로 놀러 가서 회 먹는 수변시장 있는 곳 말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거기를 이제 대연동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광안리에. 광안대교 타는데 그 입구 쪽에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광안리 삼익비치라고 부르는 아파트입니다. 단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엄청나게 큰데 그 아파트가 이런 데입니다. 광안리, 그 위로 올라가면은 금년상역, 광안역이 있고 주변에 마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죠. 대중교통도 발달해 있고. 근데 이 아파트가 아는 형이 사는데 저번 주에 놀러 갔었는데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그 큰 아파트 단지에 딱 엘리베이터 남자 3명 탔는데 숨이 안 쉬어질 지경. 그 다음에 밤에 놀러 갔더니만 차 댈 데가 없다고 입주민들만 아는 곳으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보고 어디 구석에 공터에다 차를 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파카를 입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각종 음마아파트,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음마아파트, 뭐 장미아파트, 반포주공, 개포주공 이런 데, 거기가 재건축 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글자들을 보고 우리 관내에서 정비사업이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비사업.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달동네 정비사업이라고 불렀던 거고,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 즉 달동네 밑에 동네에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곳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런 데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주변의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 집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더 이상 살기 힘드니까 이 아파트 우리 집 고쳐 짓자라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제 사업의 특징들, 사업의 종류랑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19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9번 보죠. 190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듭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들 때 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인데, 정비법에서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는 권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4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던 권리를 이 새로 짓는 뭐 자이 아파트라고 해보죠. 자이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정비법은 황권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권에 관해서. 이게 10회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중 황권에 관해서 규정한 법률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황권과 환지를 착각을 해서 개발법을 많이 찍었습니다. 환지도 황권의 일종은 맞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환지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도 하죠. 근데 정비법은 요거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에 있던 권리를 새로 새로 짓는 이 주택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황권에 관해서 다룬 법률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그래서 정비법에도 딱 맞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꺼봐 헌집 죽게 자이다오. 요게 정비법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이렇게 딱 맞는 노래죠. 그래서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거기 9번에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였는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업들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약간씩 다릅니다. 보면 토지 등 소유자.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같고 이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다만 이하는 일단 됐습니다. 놔두시고. 그래서 기읍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라고 돼 있죠. 요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또는 그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는. 근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가 또 왜 잘해?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및 그 자, 차이점이 보이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및 그 차이점이 뭔지 보죠. 자, 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지상권자 그 다음에 뭐 임차권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구역 안에서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이니까 또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또는이니까 됩니다. 즉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지상권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임차권자는 없죠. 지상권자까지만. 임차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자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및 그니까 엔드니까 엔드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상권자 당연히 안 되고 임차권자도 안 되고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내가 32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부품 꿈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 앞에 사무소를 하나 차린 겁니다. 이런 데 가야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권리금도 많이 주고 사무소를 차렸는데 개업 첫날 아는 사람들이 막 인사도 오겠죠. 인사도 오고 해가지고 막 떡 돌리고 고사 지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언니 축하해 하면서 막 하면 인사도 하고 하면서 떡도 돌리고 있고 한데 이 정비구역 안에 있던 사람이 한 명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여기 조합 만들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떡 돌리고 있는 아주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누구든지 이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떡 돌리고 개업 첫날이라서 정신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영영 여러분 가게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대답을 해주려면은 요거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구역입니다. 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선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때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죠. 그럼 여기가 재개발 구역일 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뭐 조합에 가입하면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나중에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 구역이다. 재건축 구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겠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니까 재건축 구역 안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고 GS에서 자의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의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GS는 이 정비구역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토지나 건물은 놔두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의 시세가 1억이니까 내가 3억 주겠다. 시세의 3배를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 절대 안 판다. 이 사람도 이 지역에 30년, 40년씩 살았던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합원이 돼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막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는데 우리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랍니다. 우리 보고. 그냥 나갈 사람이 없죠. 근데 시세의 3배를 쳐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GS에서 5억 줄 테니까 나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10억 줄 테니까 나가. 이게 뭐죠, 이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러니까 알박기라는 게 재건축 사업에서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물론 재개발 사업 같은 데서도 안 나가고 버티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상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런 알박기가 재건축 사업에서 나온다는 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GS에서는 먼저 이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협상을 합니다. 3배 줄게, 5배 줄게, 10배 줄게. 근데 이렇게 준다고 해도 안 팔고 버티는 거죠. 버티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GS는 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찾아갑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제기하는 소송이 있는데 그게 매도 청구라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도 청구라는 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3억 줄게, 5억 줄게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는 GS한테 권리를 줍니다. 야, 니네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해.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보는 거죠. 판사님이 생각할 때 여기서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세이 충분히 5배는 뛰겠다 라고 하면은 5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5배 이게 너무 부당하다, 5배는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은 시세대로 주고 GS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사들일 수 있는 권한, 이게 매도 청구권이라는 건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의해서 매도 청구권은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라는 게 건축법에 가도 나오고 주택법에 가도 나오는데 정비법에서의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합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데서도 불법 점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건가 PD 수첩을 보는데 재개발 보는데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가 정비구역 안에 속고 장위동인가 거기 장위10구역인가 정비구역 안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명도 소송을 합니다. 명도 소송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매도 청구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우리랑 PD 수첩을 보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알박기라는 거, 재건축 사회만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GS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 청구. 자, 왜 매도 청구를 왜 주냐면은 GS한테 유리하게끔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가격을 10억을 부릅니다. 10억을. GS가 만약에 이 10억이라는 토지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다라면은 GS에는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손해가 1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라는 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주택법에 가면 배우는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적용받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이 택지비가 문제가 됩니다. 택지를 이렇게 비싼 가격, 시세의 10배를 주고 매입을 했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택지비가 상승을 하면은 최종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GS는 아무리 높은 가격에 택지를 주고 높은 가격에 택지를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매도 청구를 주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이 GS가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GS를 위해서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갈까봐.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정비법은 권리로 바꿔주는 게 정비사업인데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해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 2월 달에 오시면 이 뒤에다가 사업의 시행 방식이랑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정비법에서는 저 절차를 배우기 전에 이 정비사업 3가지를 비교를 하고 나서 절차에 들어가야 좀 덜 헷갈리고 사업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 사업 3가지 비교를 하는 거니까 먼저 이 사업 3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는 정비법에서는 저는 이 사업 3가지 비교하는 거 이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고 3, 4월 달 이후에 정비법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게끔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비사업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요 정도까지 하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이랑 주택법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